주로 영화에 나오는 건 17과 18. 이 둘이 나는 17, 나는 18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얘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목소리도 다르고.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귀여웠다 방금. 다음 해시태그로 넘어가자면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미키 세븐틴이 도대체 뭐길래 네,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미키 세븐이라는 SF 소설이 원작이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초안이 이제 완성됐을 때 워너브라더스가 판권을 미리 샀어요. 대단하죠? 출판되기 전에 판권을 미리 샀어요. 이거 우리 영화화 하겠다. 그러고 이제 이거를 디렉터 봉이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봉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이건 되게 인간적인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각본을 쓰시고 촬영을 하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작은 미키 7이잖아요. 미키의 버전이 7이라는 얘기인데 왜 영화는 미키가 17번이나 죽었어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사실 원작이 있긴 하지만 영화로 이제 각색이 되면서는 또 영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 OSMU라고 하는데 각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각각 그 플랫폼마다 장점을 잘 살려서 그 플랫폼에 잘 맞는 쪽으로 각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독님의 의도는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생을 하면서 미키가 일회용으로 이제 소모되고 버려지고 다시 프린트되고 이런 과정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세븐틴으로 이제 10번을 더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세븐틴과 에이틴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잖아요.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멍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도 없어진 미키가 에이틴을 만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줄거리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미키의 선택부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빚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소모품이 되는 선택을 한다? 그것도 이제 매일 죽고 묵제되고 하는? 그걸 보는 게 너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게 너무 우리 같은 거야.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사회지만 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를 진지하게 대체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발전시킨 건데 라는 생각과 결국에는 그런 세상을 안 만들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좀 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면서 저는 나왔거든요. 영화를 보고. 그게 저의 주된 감상문이었어요. 이제 울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듣고 싶고 그 너무 궁금해서 왜 울었을까? 울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울 수 있는데 울 수는 있죠. 울 수는 있는데 어떤 면이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당연시되고 이제 여기서 미키로 대변이 되는 피지배계 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 구조의 상위에 있지 않은 우리 같은 소시민의 삶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포스터를 고른 게 뭐 고통스러워도 이래야지, 더러워도 이래야지, 뭐 같아도 이래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같잖아요. 그리고 미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미키를 그 용광로 같은 소각장에 정말 쓰레기 버리듯이 넣어요. 그러니까 그거만으로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이고 맞아요. 내가 만약에 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태되고 버려지면 금방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데 그것만도 비참한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권력을 유지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다시 가는 그런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모두의 심기가 불편한 그래서 뭐 찝찝하다 뭐 기분 나쁘다 보지 마라 그렇게 의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의도를 네. 하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꼭 보고 이런 대화로 이렇게 얘기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꿈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이게 아니라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었던 케네스 마샬 아 너무 마크 러팔로의 역할이 우리 새로운 세상 만들자 이러고 나를 따르라 해서 가는 곳이 니프라임이라는 우주 행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가 될 때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는데 이 사회에서 실패자, 실업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등 떠밀리듯이 가는 곳이 그 케네스 마샬의 니프라임으로 향한 우주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새로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게 그쵸. 그러니까 미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죽는 거 기분이 어떠냐? 나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느낌. 장난해? 약간 이런 게 나오는데 미키는 약간 그러니까 얘가 너무 바보 같고 그런 거에 대꾸를 못하니까 내가 진짜 제일 막 취업해주고 싶은 좀 막 답답해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미 새로운 세상 어쩌고 하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회의 위한 구조를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맞아요. 게 된 거죠, 사실. 뭔가 지금 사회와 다르지 않다. 그게 그렇게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가 그대로 그냥 뭐 기차, 집, 우주선 이렇게 축소되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 그 우주선에서의 첫 번째 좀 장면들은 1984 조지 웰의 소설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부조리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미키 그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냥 더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득권층 케네스 마샬과 그의 아내 일파 역을 맡았던 토니 콜렛의 말을 빌려서 이제 얘기하자면 나르시스트와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사치품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우주선에서도 사치를 하면서 살고 거기서 사람들은 막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그 거지 같은 거 먹고 있는데 일파는 맨날 최고의 소스를 만들 거야 이러면서 소스에 미친 여자거든요. 저는 그 소스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소스라는 건 사실 맛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식량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사치 요소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치스러운 면과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유지시키고 이제 부조리함을 약간 덮고 막 그런 걸 좀 의미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사치의 끝을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려고 하는 이제 니프라임이라는 행성에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크리퍼라는 크리처. 이름을 이제 이들이 붙여주는데 크리처야 크리퍼야. 이 크리처의 이름이 크리퍼인 거죠. 아. 종을 알 수 없는 그런 외계 생명체들이 이 행성에 미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침입자인 거죠. 이 인간은. 그쵸. 근데 일단 잡아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의미하는 건가? 모든 건 다 미국이 중심이고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다른 건 알 필요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거기서도 이제 나오고 또 이들이 이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뭐 회사라고 부르는 어떤 뭐 교회, 종교적인 단체가 뒤에 있고 모종의 약간 정경유착과 이런 걸 좀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 세계 관객들이 다 우리나라 생각나서 속이 터진다 약간 이런 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의도한 거 뭐 그렇게 정치적인 걸 막 색을 드러내고 이러려고 만든 영화는 아닌데 그렇게 그냥, 됐네. 이런 뭐, 느낌. 갑자기 생각났는데 마크 러팔로 배우님이 인터뷰 하는 거에 나와서 자기는 그 역할을 연기하면서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찍고 나서 개봉할 때가 되니까 너무 약했는데 근데 사실 이 영화가 SF 영화긴 하지만 뭐 듄이나 뭐 이런
정통 SF라기보다 이 사회를 그냥 빙자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주에 가게 된 것뿐이지 이 감독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 우주선과 그 우주에 대한 그 SF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를 또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님의 첫 번째 러브 스토리가에 나오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되고 어쨌든 뭐 나샤와 미키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봐주지 않고 생각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미키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어떤 버전의 미키든 다 결국은 미키잖아 하면서 사랑해주고 연인 간의 모습도 생각해보게 되지만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상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연인의 관계로 나타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약자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이번 영화가 저기 이제 뭔가 보이는 촛불 하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영화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샤와 미키라는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 카이와 제니퍼의 사랑, 그리고 미키와 크리퍼? 우정도 저는 사랑의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굳이 나눠보자면 그래서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맞아요. 여러 관계에서의 사랑을 좀 많이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서 연인 간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크게 표현이 된다고? 이게 굉장히 이제 신선했었고 그래서 계속 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고 결국 17과 18이 뭔가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저는 이제 거기서 나와의 조우, 내가 혐오하는 나의 모습과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드디어 깨달은 세븐틴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고 어떻게 보면 거울을 보고 내가 제일 싫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이제 그걸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이런 나를 어떻게든 끌고 살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나와의 조우, 나와의 공존 뭐 이런 느낌인데 미키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나샤도 막 보안관이라 그 우주선 안에서의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미키를 그렇게 막 사랑해주지만 미키가 둘이 됐을 때는 둘?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자기의 본능, 자기의 욕구와 뭐 재미, 거리낄 것 없이 뛰어드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도 있었고 카이의 경우에도 저녁 식사에서는 막 미키한테 왜 그렇게 대하냐 존중해라 너같이 우수한 유전자는 뭐 후손에 남겨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나를 애기 낳는 자궁으로만 보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키가 둘인 걸 알고 나샤랑 너 누구 가질래? 너 18? 그럼 나 17 가질게 왜 이런 그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결국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맞이할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 거냐 맞아. 이런 이야기 나와의 화해, 나를 사랑하는 법 Love yourself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보고 나서 이제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진 영화인데 노래 중에 데이식스의 포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 그냥 시작부터 거울 속에 비친 너는 누구니? 너를 뭐 이해를 안 해주고 있었고 너를 몰랐고 이제 너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그동안 혼자 잘 해왔어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고 나는 이제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했다 이런 노래예요.
요새 겪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 나를 정말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나라는 인격체가 이렇게 17, 18처럼 딱 이렇게 앞에 있으면 진짜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상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그렇게 조금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면서 그런 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보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셔도 영화를 보는 데에 조금 더 재미어서 이렇게 한 스푼 추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도 역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와의 사랑까지 해서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렇게 마냥 따뜻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수용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엄마들이 아기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솜사탕만 먹이진 않잖아요. 애가 울고불고 해도 이건 안 돼 라고 혼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모든 사랑에는 그런 단호하고 냉정한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도 이런 비정하고 차가운 세상에 뭔가 작은 촛불 하나 같은 따뜻함도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끊어내고 옳은 방향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연습하고 나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탑재하는 거 어렵지만 매우 반드시 중요해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동의해요. 그 사랑이. 저도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저희의 수다와 함께 힐링하고 칠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안녕.